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동작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를 자꾸 묻는 거는 오히려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다. 이제 여의도가 정치권에서 전통적 문법만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요. 아니요, 제가 이제 지하철 타고 보통 여의도나 시내로 나오면은 4호선 타고 그다음에 5호선, 2호선을 갈아타는 게 많거든요. 근데 4호선을 타는 어지간한 분들은 몇 년째 이준석을 봐서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예. 그냥 하루에 사진을 몇 장 찍을까 정도의 느낌인데 요즘 들어서 사진을 좀 많이 찍는 것 같긴 해요. 그럼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4호선에서는 확실히 반응이 좀 덜해요. 왜냐하면 너무 자주 봐가지고. 저는 뭐 완벽하게 공정하다 의미라는 거는 딱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룰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 700명을 학교 성적을 줄 섰을 때 불만은 크게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그 경쟁주의에 대해 가지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러면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 공정의 가치를 포기하고라도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없다. 그게 보통 대안으로 나오는 게 보통 음서로 귀결되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거나 아니면은 말 그대로 그 주관적 평가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방법인데 저는 그거 제시 못하면 결국 국민들에게 소구력 있는 메시지를 못 낼 것이다 이렇게 봐요. 엘리트주의라는 게 뭔지 우선 규정해야 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엘리트라는 것이 사회적 엘리트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부 잘하는 엘리트를 말하는 것인지 다 이제 혼재되어 있을 거거든요. 사회적 엘리트는 조국 집안 같은 사람들이죠. 예. 다 집안에 어머니 아버지 다 서울대 나오고 아버지 서울대 법대 교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게 사회적 엘리트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올라간 케이스가 그럼 엘리트인가? 그러니까 저는 용어의 구분이 불명확한 상황 속에서 저는 그런 논쟁을 일으킨 건 의미 없고 제가 최근에 무슨 또 공천 자격 시험 보겠다 그랬더니 막 엘리트주의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엑셀은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왜냐 엑셀이라는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에 이제 그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예를 들어 그러면은 운전을 한 데 있어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한 사람 엘리트냐? 저는 운전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검증하겠다는 게 운전면허 시험인데 저는 그런 식으로 엘리트라는 용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엘리트주의 아니라 봐요. 지금 예를 들어 그럼 입사 시험을 통과하면 다 엘리트냐? 네. 저는 그건 아니라 봐요. 정치를 하나의 불연속적인 면으로 본다면은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뚝 시작하는 불연속적인 면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전 그 이전부터 사회활동을 많이 했고요. 제가 만든 교육봉사단체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교육봉사단체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성과를 인정받아가지고 비대위원회 갔다고 한다면 연속적인 겁니다. 그거는. 거기 어떻게 그 특혜일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제가 특혜이려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뭐 친척이라도 된다든지 그래서 영입이 됐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이 유승민 의원이 저를 뭐 비대위원 추천했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교육봉사단체 와가지고 직접 픽업한 것이고 그건 제 성과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엮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경북고등학교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제가 민주당에 갔어도 엮일 분이 있고요. 뭐 김부겸 총리랑 당연히 엮일 겁니다. 뭐 그 당시에 대구 경북 지역에 어쨌든 공부 잘했던 학생들이 갔던 곳이 경북고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뭐 아버지 동나이 때에서 대구 경북에 그 지분이 꽤 있을 텐데 뭐 상당수의 민사가 엮일 수 있고요. 굳이 따지면 유시민 씨 같은 분도 대구 뭐 경북권 아니지만 대구 출신의 서울대 경제학과 저희 아버지 1년 후배거든요. 뭐 엮으려면 뭐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유시민 씨와 저는 생각이 완전 다르고요. 저는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게 실제로 그 교육봉사단체가 그것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 보는 거죠. 우리가 경쟁을 이야기하려면은 중학교 때부터 이미 뭐 예를 들어 미지수가 뭔지 모르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절대 경쟁에 다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쟁의 출발선을 다시 계속 세우고 그리고 뒤처진 사람들 끌어올리는 것은 경쟁의 거의 필수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해야죠. 저는 진보 진영인 사람들이 사회 질서를 만약에 부인하고 예를 들어 그 질서에 대해서 대안적 질서나 대안적 세계관을 보여주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예를 들어 혁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결과까지 좀 어느 정도 다 얘기해줘야 된다 보거든요. 공부 안 해도 돼라는 그 이해찬주의의 그 20년 뒤에 지금 결과물이 뭡니까? 저는 이해찬주의 이후에 과연 그럼 공부 안 했던 사람들이 지금 성공했나요 지금? 저는 그거는 그냥 무책임한 발언들이고 진보가 여러 가지 시도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가족 모델의 해체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다른 결혼 이외에 다른 형태의 가족 결합을 인정하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배움을 난 사람들 교육봉사 단체를 해보면요, 그 부모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뭐 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경우 이런 경우에 그에 대한 결핍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현행 사회구조 하에서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최근에 뭐 사유리 씨 단독 출산 이런 논란 같은 경우에도 사유리 씨가 어떻게 그걸 사회적으로 아이에게 학습시키고 이제 극복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랑 또 차원이 다르게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핍을 느낄까 뭐 이런 것들은 우려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나중에 한 그 아이가 성장해서 중고등학교 시기를 겪고 이래야지만 저희가 그에 대해 평가 또는 뭐 실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되게 조심스러워야 된다. 그런 것들을 제도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뭐 굉장히 보편화돼야 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호불호가 있어서가 아니라 책임지지 못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는요. 네.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족 결합의 다른 형태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솔직히 제가 어린 시절 보낼 때만 하더라도 그 상계동의 20평대 아파트에 사는 무수한 사람들은 나름 가족 간의 평등을 누리고 있었어요. 뭐냐면은 전부 다 그때 뭐 취업이 잘 되던 시기니까 전부 다 한 20대 중후반 되면 결혼하고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한 20평대 주택을 빚땡겨 사고 그리고 나가지고 그 애들 둘 정도 낳고 키우고 그리고 가정 단위로는 예를 들어 그 4인 가족이 되면은 4인 가족 안에서는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군복무를 했고 여성은 출산을 2명 정도 했으니까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게 개인의 개인 단위로 봤을 때는 굉장히 뭐 서로 억울한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어 나도 군대 가가지고 내 꿈을 실현 못했다. 출산 때문에 내가 직장을 그만뒀다. 하지만 각 가정 단위로 보면 저 집 아빠도 군대 갔다 오고 우리 집 아빠도 군대 갔다 오고 저 집도 출산 둘 하고 그래서 그 뒤에 육아에 전념하고 우리 집도 애 둘 낳아서 육아에 전념. 이 가족 단위로는 서로 손해 본다는 느낌이 없는 그런 정서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가족 결합도 다양해지고 결혼 시점도 다양해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개인 단위로 보면은 어떤 집은 여성이 출산도 안 하고 반대로 어떤 데는 남성이 군대만 갔다 오고 반대로 뭐 이런 자기 나름의 다른 형태의 불평등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갈등의 증폭 시발점에서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회제도의 변화라든지 문화의 변화라는 것은 항상 기대하지 않았던 부효과를 낳게 되어 있다. 그거를 저희가 좀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상계동 출신인 이유는 간단한 게요. 그냥 대학교 때 상경한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경제 수준이라는 것이 아버지 취업하시고 그리고 어머니는 교사하시다가 이제 결혼하시고 아버지 직장이 대우 상사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서울역 대우 빌딩에서 근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대우 빌딩 그 당시에 지하철 4호선이 갓 개통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출퇴근할 수 있는 4호선 라인 중에 제일 싼 데가 어디냐? 그럼 종점인 그 당시엔 당구개역도 없었어요. 상계역이 종점이었거든요. 종점인 상계역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주 간단한 논리 구조예요. 그러니까 서울역에 대우 상사에 근무하게 된 갓 상경한 20대 젊은 사람이 정착할 수 있는 곳은 그 당시 막 개발되던 상계 신도시. 그 정도? 저희 할아버지도 그냥 제가 몇 급인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말단 공무원으로 그냥 세무서 말단 공무원으로 계속 사셨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결국에는 저희 아버지가 그냥 도시의 도시 노동자로서 그냥 첫 삶을 시작한 그 상계동이라는 게 제 정체성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제가 상계동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아니요. 근데 뭐 그걸 집에 가정교육이 뭐 경제가 투영되는 건 거의 없을 거고 저희 아버지, 큰아버지가 둘 다 금융 쪽에 계셔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게 너무 이제 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금융은 제가 그 당시에 봤을 때 그냥 흥미롭지 않은 저는 공학을 전공하겠다 이래가지고 저는 과학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전공하게 된 거죠. 상계동에 저희가 이제 지금도 가보면은 집값 별로 오르지 않은 상계 5동 한신아파트 3차에 살았거든요. 근데 한신아파트 3차 앞에 있는 유일한 뭔가 사교육 기관이 그 당시 갓 생겨나기 시작한 컴퓨터 학원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상계동 살면서 컴퓨터 학원만 다녔어요. 밑에 태권도장하고.
그래서 상계동 컴퓨터 학원에서 그 당시에 제가 그래서 제 기억에 그때 제가 한 10살 때인가? 9살 때인가? 그때는 프로그래밍 자격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3급인가를 4급인가 제가 땄어요. 예. 근데 그때 그냥 그런 거 흥미가 많이 생겼죠. 카이스트를 제가 뭐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카이스트는 3월 학기제고 그 미국 학교는 9월 학기제라 가지고 사실 동시 지원을 한 거죠. 근데 카이스트 결과가 먼저 나오고 입학까지 하게 된 거고 그 뒤에 3월 달에 카이스트 학기 시작하고 3월 30일, 4월 1일 요쯤에 아마 하버드 합격 결정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도 한 2주, 3주 다녔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과학고라는 체계가 우리나라에서 이과 중에서는 최고의 어쨌든 영재교육 기관이겠지만은 저는 과학고생들의 진로가 과학이나 이런 곳에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정치권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너는 정치권에서 돈과 조직을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살아남느냐. 그건 제가 이질적인 것들을 많이 접목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과학이나 아니면 공학의 영역에서 갖고 있던 뭐 그런 데이터 분석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잘 활용하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이질 결합 그런 것이 보통 옛날에 융합이라는 단어로 이제 되는데 융합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이종 결합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저희는 이제 3학년 때, 그러니까 2학년 때 보통 조기 졸업을 해요,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2학년이 저희가 140명이고 3학년이 30명 정도 남아요, 40명. 그래서 저희가 2학년 때 2학년 학생의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학생을 총괄하거든요. 제가 그때 2학년 학생이 부회장을 했죠. 근데 그건 이제 한인 학생이, 그러니까 한국인 학생회장과 이제 한인 학생회장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인 학생회장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보통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 한국인 유학생들이죠. 그러니까 한국인 유학생회장을 제가 했죠. 한국인 유학생회장. 예. 아니요, 5명 중에 1명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학년에 보통 한국 사람 5명 있기 때문에 5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전체 유학생이 한 20-30명 됐거든요. 그러니까 20-30명 중에 리더였던 거죠. 그거는. 예. 대학 입학 원서 에세이에도 썼던 내용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중국이 이제 그 후진타오나 이런 사람들, 원자바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 진출하고, 정치에서 이제 최정점에 올라가려고 할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중국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고도로 훈련된 지도자들이 정치를 하는 것 같지만은 거꾸로 그들의 대학 전공은 거의 다 공학 쪽이 많아요. 수리공학과 특히 수리라는 거는 치수하는 것들, 그런 것들, 이제 화공과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는 느낌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엔지니어적 어떤 관점이나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많이 참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내용도 쓰고 했는데 저는 이런 형태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대중정치인의 길은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제 생각에는 기술 관료적 테크노크라트에 가까운 그런 어떤 제 정치 참여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걸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거꾸로 대학교 1학년 끝나고 유승민 의원실 인턴을 해보면서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한 2-3개월. 월급을 2번 받았을 거예요. 제가 한 2개월 했을 거예요. 실망해. 애초에 그냥 그 당시에 그냥 당산동에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냥 가까운 데서 인턴 찾다가 지원하게 된 거고. 뭐 요즘 보면 저한테 의혹 제기한다고 특혜 논란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 미달이었어요 그때는. 그때 월급 90만 원인가 나오던가 그때? 아니 근데 국회 인턴에 지금도 국회의원들 뽑지만은 국회 인턴에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교 2학년생이 가면은 저라면 바로 뽑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회 인턴이 무슨 공채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버드 대학교 2학년이 국회 인턴 두달하는 게 어떻게 특혜가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공채가 있으면 제가 공채로 뚫었겠죠. 그런데 공채가 없는 제도가 인턴인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거를? 반골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들보다 조금 그 사회 현상을 놓치지 않는 건 있었죠. 저는 그렇게 반항적인 기질은 아니었어요. 그런 기질은 아니었고 다만 문제 해결에 대한 그런 욕구가 좀 심했고 과학고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썼던 이렇게 했던 일화가 뭐냐면 우리 학교에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2002년도였거든요. 제가 학생회 부회장 할 때가. 그래서 그 당시에 2002년 월드컵도 있지만 그때 부산 아시안 게임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삼성전자 홍보팀에 제가 대뜸 연락을 해가지고 아무 학년도 없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그 2002년 부산 그 아시안 게임에서 그 썼던 그 공식 후원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했던 컴퓨터가 있으면 혹시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받아왔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그래서 나름 삼성에서 그 저기 최신식 제품 홍보한다고
LCD 모니터 이런 거 막 그 홍보부스에 했더라고요. 그거 다 들고 가서 그 당시 저희는 2002년도에 LCD 모니터 썼어요. 우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인데 우리가 사실 96년도, 97년도에 그때 빌 게이츠인가 한번 서울과학고에 방문했을 때 컴퓨터 기증한 게 있어요. 그거를 5, 6년째 쓰고 있다. 근데 우리 컴퓨터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거 5, 6년 된 컴퓨터 무슨 공부를 하냐 이래가지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한 2002년도에 그때 한 10대인가 왔을걸요? 네. 근데 그때 LCD 모니터가 거의 처음 출시할 때라 가지고 금액이 막 3천만 원 넘어가고 그랬어요. 전부 다 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그게 한 2002년이고 제가 2012년에 이제 정치 데뷔했잖아요. 2012년 정치 데뷔하고 제가 막 스타트 강쇼 이렇게 방송 나오니까 페이스북으로 저한테 그 삼성전자 홍보팀 하셨던 분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인 거 이제 알았다. 왜냐면 제가 그 스타트 강쇼가 나가 그 얘기 했거든요. 그랬더니만은 그거 보고 놀라서 연락 오셨더라고요. 페이스북으로. 신기하다고 그때 자기들도 희한하다 생각했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름의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뭐 소수자를 위하겠다 아니면 뭐 차별없어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정치인들이 거의 유권자한테 그냥 사기치는 거에 가까운 거예요. 위선이보다는 사람을 꽂혀야 돼요. 어떤 내용에. 예를 들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생기면은 진짜 해결까지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참 특이한 분야인데 그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체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 중에 휠체어 타시는 분 이런 분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모든 건물이나 교통수단에 대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관념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2003년부터 하버드를 다녔는데 제 한 해 위에 선배 중에 그 공승규라고 형이 있어요. 공승규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제 1년 선배인데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그 소아마비 때문에 다리를 못 써가지고. 그런데 이 형님의 휠체어를 제가 하버드 다니면서 3년 동안 끌었어요. 네. 그 형이 워낙 저한테 잘해주기도 했고, 그래서 어디 갈 때 같이 다니고 많이 그랬고, 그래서 제가 잘 따랐고. 그런데 그 형님이 저에게 보여준 그 장애에 대한 그 관점이라는 거는 놀라웠던. 그 형님이 그 장애인 아시안 게임 수영 금메달리스트예요. 네.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보통 다리를 못 쓰는 장애가 생기면은 굉장히 그 운동도 안 하게 되는데 이 형은 자기 개발이 엄청난 분이었고요. 그래서 하버드까지 간 거죠. 공부도 잘했고. 그래서 이 승규 형이랑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미국은 이 형이 다니기에 전혀 장애가 없어요. 뭐냐면은 그 당시 2002년도인데도 모든 버스에 예를 들어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리프트가 있었고 그리고 모든 건물에는 경사로라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1800년대에 지은 하버드 기숙사에도 그걸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경사로 공사를 해서 다 들어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거죠. 저는 정작 그 형과 방학 때 한국 들어와서 다닐 때 한국에서 무한하게 그 불편함을 느꼈거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버스나 이런 곳에 그렇게 탈 수 있는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운용을 할 수가 없고 네. 기사들도 꺼려하고 승객들도 바빠 죽겠는데 장애인이 탑승하기 위해서 버스를 세우고 리프트를 내리거나 아니면 저상 버스를 눕히거나 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전 그런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는 굉장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몇 번 이제 인터뷰할 때 보면 뜬금없는 얘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려는 얘기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저상 버스의 도입비를 늘리자라는 거든지 아니면 뭐 장애인들의 어쨌든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건물의 어쨌든 그 건축 시의 규정을 강화하자든지 그러니까 이런 뜬금없는 거는 진짜 제가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소수자나 차별을 이야기하지만은 제대로 내용을 알고 관심을 갖고 꽂히는 주제는 사람마다 좀 다르다. 하버드에서 아시아계는 소수는 아니에요. 보통 공부를 잘하는 축에 속하고 뭐 사교성이 약간 떨어진다는 얘기는 들을지 몰라도 보통은 반주류 형태로 생활하죠. 저는 대학교 토론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것보다 이제 오히려 글쓰기에서 토론의 요소들을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하버드에서 수업 들으면서 가장 많이 우리가 교육받는 것은 논증의 과정. 그것이 글이든지 말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용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논리 전개 어떻게 하는지 돼 가지고 글로써 계속 평가를 받아요. 근데 그 논리 전개 구조가 머릿속에 각인이 되면은
그런 오류가 굉장히 적어지죠. 예를 들어 하버드에서 페이퍼에서 점수를 가장 바로 빵점 맞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인용 잘못하면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훈련이라는 것. 아니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저희 학교에서 논란이 됐던 건데 부적절한 자료를 인용하는 것도 빵점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처음에 학교에 있었을 때 위키피디아라는 게 처음 나왔거든요. 근데 모 교수가 위키피디아 인용한 빵점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논란이 생겼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지금의 위키피디아 신뢰도는 좀 높아졌지만 그전에는 좀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 자료 넣을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교육받고 훈련받은 것 같아요. 저도 토론을 이제 많이 하면 토론 스타일이 진화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까 말했던 기본적인 논리력이나 논리 전개에 대한 그런 훈련은 돼 있었지만은 방송 토론을 하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내가 어떤 쪽으로 진화할지 고민해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 극도의 논리형으로 가서 진중권유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뭐 노회찬 의원님은 제가 봤을 땐 솔직히 말하면 논리 전개는 좀 빈약하세요. 다만 공감형이거든요. 비유를 잘하시고 그리고 또 토론 매너가 좋으시고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화할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저는 그냥 노회찬 의원님의 스타일을 많이 차용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다르게 요즘 보면은 비유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비유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 비유라는 거는 굉장히 훈련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결국에는 왜냐면 말을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하려는 노력이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뭔가 논증이라는 거는 명쾌해 보이지만 그 논증이라는 긴 과정 동안 듣는 사람의 주의를 붙들어 놓는다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논증을 떠들다 보면은 그 사람은 벌써 맥이 빠져있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단 한 번에 납득시킬 수 있는 비유, 아니면 반례 들기, 이런 것들, 이런 게 제 주 스킬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이제 상대와의 어떤 토론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우세승, 판정승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상대 말문을 막아버리는 스타일로 이제 진화를 많이 한 거죠. 왜냐하면 상대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거나 한 방에 지적하거나 아니면은 상대의 뭐 이건 적절한 표현이 보이면 상대의 실수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주 전략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 쪽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게 많죠. 저런 토론하면. 근데 이제 나경원 후보도 토론을 못하는 거 아닌데 거꾸로 이제 이런 유형의 토론은 겪어보지도 않은 것 같고 굉장히 취약점 많이 드러내신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A는 B다, B는 C다 이런 그 3단 논법 이상으로 논리 전개를 많이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정을 파면 다 들어가시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뭐 그냥 지뢰를 3개 깔아놓으면 다 밟고 오세요 그냥. 뭐 약간 그런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번에 2030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요. 그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그들의 언어로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이거든요. 정치권에서. 저는 이거는 아마 우리 정치권이 앞으로 계속 학습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들의 언어라 함은 그들의 논증 방식, 논리 전개 방식, 그들의 화법 이런 걸 다 포괄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는 젊은 세대를 이해해라 그러면은 단어에 대한 이해 정도로 많이 생각했어요. 유행어 하나 뜨면은 정치권에서 그 유행어를 학습해가지고 그 단어를 같이 쓰면서 그러면 야 우리도 젊어졌다 이렇게 그냥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죠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시장의 그 TV 토론이었는데 제가 그걸 집요하게 파고들었죠. 그래가지고 AI니 4차 산업이니 3투합이니 뭐 이런 단어 하나만 키워드만 쓰면 자기가 대단해 보이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정치인들을 젊은 사람들 조롱하고 있었던 거예요. 편의점 들어가가지고 무인 편의점 얘기하고 이러면서 뭐라도 자기가 한양 하는 모습 자체를 경멸했던 거예요. 그게 왜냐면 웃기거든요. 그냥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여의도가 정치권에서 전통적 문법만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요. 커맨트 진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메시지하면 요즘 넘쳐나요. 뭐 이것 좀 읽어달라고. 그게 저랑 하태경 의원이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젊은 사람들 이슈를 챙기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인터넷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쏟아져요. 이슈가 될 만한 중요한 사안들이면 메시지 하면 막 들어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요. 하지만 충분히 흥미로운 주제들이고 제가 커뮤니티 사이트나 이런 거 다 모니터링 할 수 없거든요. 다만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그렇게 모아서 이렇게 보내주는 건 고맙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 진보, 중도로 세상을 나누기에는 보수도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60대 이상의 전통적 보수라고 하면은 애국 보수에 가깝죠. 국가에 대한 고민이 많고, 예를 들어서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희생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정도의 그런 생각을 장착하고 이제 정책을 바라보죠. 근데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젊은 보수들은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개인의 자유와 인권, 권리라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세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둘은 같이 묶기가 힘들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잡힌 30%대 젊은 보수와 60대에서 잡힌 30%대 젊은 보수는 완전 다른 생각을 하고 살 거다. 그런 생각을 하죠. 이런 거죠. 지금까지는 저희 윗세대, 저 80년대, 저보다 윗세대 같은 경우는 취업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경쟁이라는 것이 더 잘 살기 위한 경쟁 정도였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처음에 취업할 때 연봉 5천짜리 취업하냐, 4천짜리 취업하냐, 3천짜리 취업하냐, 2천짜리 취업하냐 이거의 경쟁이었거든요. 지금은 예스냐 노냐예요. 지금 보면 하냐 마냐의 문제거든요. 취업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렇다고 봤을 때 젊은 세대는 그 경쟁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요. 그것이 공정해야 된다는 나름대로 잣대들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다 취업이 된 상태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한다고 해도 뭐 제가 좋아지는 정도는 배 아픈 정도 있겠지만 내가 나빠진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 사태부터 봤겠지만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경우에도 절대 선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 저 비정규직이 있던 예를 들어 공항 노동자들이 정규직 올라가게 되면은 내 공채에 인원이 줄어들 건 자명하니까요. 약탈적인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다. 일자리가 널려 있으면 남이 잘 되는 게 크게 걱정이 안 돼. 크게 내 불행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문재인 정부가 정체시켜 놓은 경제 상황 속에서는 남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 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저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일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큰 걱정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파이를 키우는 것에 전혀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나눠 먹기에 의존해야 되는 것이고 혹자는 이제 인구 감소가 되기 때문에 나눔의 경쟁이 덜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천만에요. AI라는 것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경쟁은 갈수록 심화될 거거든요. 저는 그때 사실 경쟁의 잣대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은 큰 사회적 갈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할당제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 실적을 보면요. 예를 들어 장관도 30% 할당제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장관 깜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국회의원은 몇십 년째 50%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를 하고 있거든요. 비례대표 여성 의원이 다음에 지역구 진출하고 계속 정치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저희 당에는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저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냥 수치적으로 그냥 생색내기 위한 그런 어떤 제도들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청년위원회가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는 그 특유의 폐쇄성과 그 특유의 전근대성이거든요. 저는 그런 건 조직은 개혁해야죠. 발전적 해체를 저는 원합니다. 여성위원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아니 대한민국 여성이 절반인데 여성위원회가 어떻게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느냐. 여성위원회가 각 당에서 하는 거는 상대쪽에 성추행나면 가가지고 기자회견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뭐 여성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무의미한 조직은 빨리 발전적 해체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봐요. 제가 청년이라는 단어 쓰는 건 거의 없습니다. 가끔 뭐 인터뷰 과정에서 질문에 청년이라는 단어 쓰게 하지만 저는 젊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청년이 카르텔화되면 끝나요. 제가 봤을 때는. 청년이 카르텔화되는 순간 그들은 소수자 플러스 폐쇄적인 집단으로 돌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청년 내세우면서 정치하는 사람들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제 말이 나는 거 보면 제가 청년이라는 걸 특혜를 하나도 안 받았거든요. 지금까지 거의. 예를 들어 공천 받을 때도 제가 고향에 험지 돌파했지 제가 언제 뭐 좋은 데 달라고나 했습니까? 아니면 비례 준다고 했을 때 받겠다고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는 경쟁력이고 개끌당 떼고 항상 붙는 자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원래 여성주의 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라는 말을 하면은 꼴통으로 취급합니다, 원래. 근데 청년은 청년다워야지라는 말로 뭔가 행동을 제약하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는 꼴통이라 부르지 않거든요, 지금은. 왜냐? 사회기득권이 그렇게 세게 동작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저만 해도 제가 토론에 나가고 방송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이럴 때 보면은 젊은 사람답게 해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예를 들어 젊은 사람이면 깍듯이 뭐 선배에게 예의를 갖추고 뭐 이렇게 해야지부터 많은데 저는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방송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면서 논리적으로 논지를 전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건 이제 거꾸로 이제
그 조깅할 때 양복 입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 가지고 그러면은 그건 또라이 취급당해요. 그거는 예의 바른 게 아니라 예. 실제로 그런 캐릭터가 있긴 있어요. 논쟁적이면서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모르잖아요. 지금 대중이. 예. 왜냐면 저는 그런 사람이 존재해요. 보긴 봤어요 몇 번.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를 할 만큼의 사회적 지지나 아니면 관심을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고요. 예를 들어 논쟁이 있어가지고 비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적어도 제가 모르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제가 어떤 논쟁을 회피하는 순간 약간 비겁자가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저라고 무슨 사회 현상에 대해서 모두 다 이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꾸로 말하면은 그게 상식이죠. 상식에 따라서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본인의 논리 구조화해서 다 해석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고 그 역할을 방치했을 때 저는 정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감각의 최고봉은 이준석이죠 지금까지 그러면. 예. 뭐 2020년 1년 들어가지고 무수한 배팅을 해가지고 다 성공했잖아요. 예를 들어 처음에 서울시장 선거 오세훈이랑 나경원이냐. 저는 오세훈에 풀 배팅했죠. 예. 그 다음에 안철수냐 오세훈 풀 배팅했죠. 예. 그 다음에 뭐 이번에 선거 끝난 다음에 결과 해석하면서 이거는 20대는 젠더 이슈 때문에 표심이 갈라지는 거다. 다른 사람은 다 애써 부인했지만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냈고 풀배팅 성공이죠. 그 외에도 보면 지금도 토론회 과정 중에서 예를 들어 제가 여론조사 1등 한 뒤부터 주변에 많은 조언과 문자들과 뭐 전화 엄청 많았어요. 뭐냐면 이제는 네가 유리한 고지에 갔으니 살살 하고 깡듯이 해라. 근데요, 그게요, 이런 게 있어요. 그분들은 무슨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 나경원 후보가 선거 막판에 들어갈수록 저한테 막말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거든요. 거기 제가 선배님 세개 듣겠으면 저한테 말막 프레임을 제가 인정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꼭 싸워질 점은 싸워야 되는 것인데, 보수 정당은 그게 비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프레임 이미지 씌우고 공격을 하죠. 예.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보통 고개 숙이는 모습 보이기를 기대했을 테니까요. 그럼 저는 나경원 후보는 뭐 저한테 이준석 막말 리스크 이러는데 이미 원내대표 하실 때 자기 가서 뭐 마이크 잡고 달창 소리 해가지고 대형 사고 치셔놓고는 저한테 훈계조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제가 불쾌해하는 게 싸가지 없음이 되면 이거는 나라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거에 맞서야 되는 거지. 거기서 제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한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저를 까고 싶어하는 유튜버들과 일부 강경 보수가 이거 이준석이 예의 바르네 이렇게 할까요? 그 상황에서 정무 감각이라는 건요, 그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거지, 어느 상황에서 겸손한 모습, 착한 사람인 척 한다고 하는 그런 대전제 하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항상 우리가 뭐 관성에 따라서 무슨 아저씨들 하는 얘기를 다 들어주는 게 정무 감각은 아니다. 그런 거죠. 저는 아까 말했잖아요. 모르면 모르는 건 또 그다음대로 솔직해야 됩니다. 예, 저는 모르는 거는 저는 진짜 모른다거나 제가 관심 없는 거는 관심 없다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이거는 꼭 관심 가져야 될 만한 사회 사안이다 그러면 공부해서라도 의견을 내는 게 맞긴 맞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예를 들어 여성 혐오를 했다. 이건 여성 혐오 프레임 씌우기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성 혐오를 한 문장 하나만 갖고 와라라고 요즘은 응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준석은 음주운전을 했는데 음주는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프레임에는 완강하게 맞서는 게 중요하다. 거기서 뭐 제가 여성 혐오하지 않겠습니다 이래버리면은 그거는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싸가지 없음이라는 건 똑같아요. 뭐 이준석이 했다는 막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 개만 소개해달라. 제가 계속 그랬더니만은 나경원 의원이 망상이 장애인 혐오다 이랬잖아요. 예. 저도 제가 아무리 그래도 망상이라는 단어가 장애인 혐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거는 그 자체가 망상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는 완강히 대처해야죠. 예. 제가 10년 동안 중학교 2학년 저소득층한테 가르쳤는데 무슨 자비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갖다 붙이기고, 예. 저는 제 정치 입문 자체가 그걸 인정받아서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좀, 그런 게 딱 그런 거죠. 대응할 가치가 없다. 예. 아니,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은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정치를 뭐 짧게 한 게 아니라 길게 할 거면은 교정이 될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저 정치 처음 시작했을 때 보면은 어린 놈이 무식하다. 어린 놈이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한다. 싸가지 없다. 뭐 그다음에 틀린 얘기를 한다. 별 얘기 다 들었어요. 지금 이거 다 없어졌어요. 적어도 이준석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제가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보거든요. 이게 큰 전환이에요. 네. 제가 적어도 말하면은 예전에는 그런 마타도가 많이 먹혔어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의 방송이라는 걸 많이 안 본 사람들 가서 걔는 하버드 나와서 무식하다. 인성이 더럽다, 싸가지가 없다, 별거 다 하고. 근데
방송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제가 말하는 걸 적어도 20, 30번씩 봤을 거예요, TV에서. 그렇다면은 그건 아닌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비판이나 아니면 무턱대고 까는 사람들의 그 메시지 자체가. 그건 나고방집은 패자를 고지하는 게 아니라요. 그거는 경쟁의 출발선에 동등하게 서기 위함이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 제가 수학 가르치면서 중학교 2학년 수학 가르치면 놀랐던 게 중학교를 지나서 X도 모르면 과연 고등학교 때 수학을 듣는 게 의미가 있느냐. 예. X라는 그 미지수의 개념 자체를 사실 그 모르는 아이들한테는 그거 이식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선생님 왜 X예요? 막 이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좀 굉장히 보정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큰 비용과 혼란을 초래하는 거다 이렇게 봐요. 저는 그 패자라는 단어가 예를 들어 한정된 그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자원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한 사람이 아까 말한 한 사람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불행이 되지 않도록 계속 그걸 늘려나가야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한 패자 승자 아니면 이런 논리를 우리가 만들기보다는 결국은 다시 한번 성장 담론을 갖고 와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민국 미래에 달렸다 이렇게 봐요. 성장 담론 속에서 일자리와 기회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는 절대 이런 불만은 생기지 않습니다. 예. 저는 보수적인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불간섭주의에 가까워요. 저는. 네, 저는 불간섭, 그러니까 보수 진보 이런 이념을 가르기 전에 그 전체주의적인 성향과 굉장히 좀 상극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를 나에게,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고 강요한다든지 스테레오타이핑이죠. 그런 것들을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국 보수라고 하는 분들과 충돌이 많았던 거고, 거꾸로 지금은 소위 본인들이 애국 진보라고 생각하는 민주당과 586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은 진중권 교수 같은 사람은 저랑 뭐 의견이 달라서 다투는 것처럼 보여도 저는 그분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그런 어떤 자유주의적 성격을 가진 상황 속에서 본인의 판단이 갈리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만 이제 막 찍어 누르려고 막 전체주의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보면은 저 진짜 두들겨 부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저는 8월 달에 이제 원래 택시 교육 받으러 가기로 돼 있었고요. 제가 택시 운전을 되게 해보고 재밌었던 거는 2019년에 처음 19년에 두 달 이제 제가 풀타임 근무를 해봤거든요. 이미 그 당시부터도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인지도가 높아가지고 내가 다니면은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대우한다. 예. 예를 들어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욕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뭐 그런데 그거는 개의치 않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봤기 때문에 내가 과연 그러면은 이 정치인이자 방송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의 계급장을 내려놓고 만약에 택시기사로서 사람들 만나면 어떨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 물론 뭐 타다나 이런 정책 알아보기 한 거지만 해보니까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평균을 본다. 예, 정치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밖에 다니면서 이 안에서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전화해가지고 부모한테 욕하고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듣는데. 근데 택시 타잖아요. 엄마한테 욕하는 사람 뭐 아니면은 뭐 소위 말하는 거의 범죄 모의 가까운 걸 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전화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택시기사는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아 대한민국의 실제 그냥 평균은 한 이런 정도의 분들이 나에게 투표를 하고 그리고 정치인들을 심판하고 있구나. 요게 들면은 정치에 대한 관점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런 것들 비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쩌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인들 책임의식이 높아져야겠다. 그러니까 저는 뭐 별의별 생각 다 했고 그래서 또 해보려고요. 8월달에 그래서 이번에 개인 택시 면허를 사가지고 5일 동안인가 훈련받았는데 4일인가 상주에 가서 그래서 계획한 게 있죠. 그 만약 당대표가 되면은 국회 본청 앞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특권입니다. 당대표에게만 주어지는. 거기 택시를 거기다 그냥 택시 세워놓고 네. 그 상계동에서 나올 때 네. 그리고 상계동에 갈 때 그때 한 명씩만 한번 태워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냥 차원을 넘는 그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택시 운전을 하면서 새벽 2시인가 어떤 분을 이제 태워드렸는데 그 식당에서 일하는 그런 어떤 여성분이었는데 식당 주방 일을 보시나 봐요. 일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는데 가까운 거리였어요. 노원역에서 창동역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딱 그 갈 때 신호등이 몇 개 있는데 신호등에 제가 칼같이 서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뒤에서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몇백 원 더 벌어보려고 신호 다 지키면서 가는 사람이 있네. 그런데 제가 그때 딱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두 가지였거든요. 첫째로는 굉장한 모욕감을 느꼈지만은, 둘째는 그럼 나도 그러면 여기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가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런 갈등이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딱 택시기사를 대하는 대한민국 대중의 수준이에요. 예, 예. 택시기사가 신호등 앞에 서면은, 뭐 그 아줌마가 대표성 가진 사람 아니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가 새벽 1시, 2시 자기 퇴근할 때, 근데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1시, 2시에 퇴근하기 전에 그 신호등에 서면은, 퇴근한 이후에 신호등에 서면은 몇백 원 더 벌려고 하는 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우리 사회에서 그런 식의 인식을 갖고 뭐 이렇게 막 하면서, 실제 거꾸로 그 아줌마가 식당에 계실 땐 그런 얘기 안 하겠죠. 예. 예.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그냥 사람의 군상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면은, 예를 들어서 돈 안 내고 치는 사람도 이제 유형화가 좀 될 것 같고, 예. 자기가 토해놓고 오히려 썩내는 사람 있고, 예. 왜 거기서 토하셨냐면은 당신이 운전을 더럽게 해서 그렇다, 이렇게 접할 나온 사람도 있고, 예. 거꾸로 어떤 데는 이번에 이용구 차관처럼 택시기사 목조로 가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이용구라는 사람도 법무부 차관할 때는 그런 모습 보이겠어요? 택시기사는 자기가 하대해도 되고, 이렇게 속된 말로 조져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택시기사라는 그 경험이 너무 소중한 게 그것 때문이에요. 별의별 군상을 다 봅니다. 군상이 진짜, 뭐 별의별 사람 무슨 뭐 술 취해가지고 아줌마가 타가지고 무슨 뭐 저한테 막 뭐 손 좀 잡아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다 있어요,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정치라는 것이 과연 옳을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제가 뭐 돈 주고 여론조사 의뢰해가지고 세금을 낮출까요, 올릴까요로 조사하면은 낮출가가 거의 80% 넘게 나올 거 확신 하거든요. 그럼 그게 그러면 민주주의의 정의냐에 대해 가지고 생각해 봐야죠. 세금을 올려야 된다가 아니라 가치 판단에 있어가지고 집단지성이 생각보다 이기적일 수 있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뭐 저는 비이성적인 판단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지금까지 갈라치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비이성적인 판단의 집합체로 국가를 운영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싫었어요. 또 저는 오히려 그 선의가 동작한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 예. 또는 공적인 관계에서만,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일할 때는 이럴 때만 그게 드러나는 거지, 대부분의 우리 행동의 8할 이상은 선하지도 않고, 예,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 어쩌면 가장 불행한 건 투표가 그 영역에 놓인다는 걸 수도 있어요. 예. 저는 그거 이상으로 컨트롤하기 참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예 누군가를 배제시키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거꾸로 너무 중간 과정에 있어서 뭐 선의를 유도하고 이런 것에 고민 많이 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예. 뭐 책을 뭐 저도 뭐 가는 데마다 있어가지고 좀 들춰보고 했는데 큰 의미는 없는 책이다. 그러니까 뭐 자기 변명서라는 게 사실 한 사건을 일단락하는 데는 의미가 있겠지만은 형사재판이 끝나도 그건 그냥 일단락이 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조국 장관이 했던 그 뭐 위조나 이런 것들이 중죄라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좀스러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예. 저는 오히려 그 좀스러움에 대한 대응으로는 책을 쓰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지는 않았다. 예. 조국 장관이 계속 본인을 디펜스하는 거는 범죄라고 할 만한 혐의가 크지 않음에도 자기를 망신 주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큰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한 항변이거든요. 반대로 국민들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실망했던 지점은 그가 정의를 외치면서 실제로 했던 행동들은 너무 좀스럽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거든요. 자잘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아이고 뭐 저 사람이 저 표창장까지 봉사활동 확인서까지 그렇게 뭐 위조를 했다고 나오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조국 장관이 핀트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 책을 낸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건 호사가들의 예측이고요. 조국 장관이 대선에 역할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윤석열 총장 쪽에서 본인의 의도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 당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것에서 너무 흔들린다든지 일방적 구애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에 틀지 않아야 되죠. 저는 권은희 의원은 지금 뭐 우리 당에 들어오겠다는 생각이 아닌 걸로 좀 파악이 되거든요. 그게 아닌 이상 저렇게 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당장 우리 당에 들어오려면 모순 하나를 풀어내야 됩니다. 우리 당에 이제 김용판 의원님이 계시잖아요. 김용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했다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따지고 보면 그 김용판 의원님에 대해 가지고 허위 증언 또는 과장된 증언을 한 것에 가까운 분이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삼선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김용판 의원 입장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김용판 의원이 적절한 해명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무슨 입당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합당한 데 있어 가지고 그분들을 뭐 높게 쳐주고 이러면은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에 대한 고민을 하실 시간에 차라리 김용판 의원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김원희 의원이 고민하시는 게 옳다 이렇게 봐요. 네. 저는 몇 가지 이제 장벽이 있다 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것처럼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인 문제라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김용판 의원님이 그때 공무원이었는데 왜 공격했습니까? 우리 그 당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권은희 의원이 그렇게 했던 것일 텐데 저는 그런 거는 꼭 풀고 넘어가야죠. 이거는 윤석열의 수사와는 다른 겁니다. 공무원의 수사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고 했지만은 자기 직분을 한 것이지만은 권은희 그 당시에 수사과장의 뭐 폭로라든지 이런 거는 공무원 업무 영역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선언했고 그 이후에 나중에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정치적으로 삼선을 하면서 그 다음에 승승장구하는 유일한 이유거든요. 그게 저는 그거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저한테는 옛날에 한 2012년부터 많이 했어요. 국회 의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거는 위험하다. 왜냐면 나중에 꼭 국회 무시로 결론을 내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건 제가 사석에서도 김종현 많이 들었고요. 그런 연장선상의 발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만 저도 윤석열 총장 특정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의회 경험이 부족한 분들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시장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의회 경험이 그 일반 국회의원으로서의 의회 경험이 아니에요. 대선 앞두고 그냥 갑자기 한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좀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김종인 위원장의 발해에 또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 그게 그분이 무시당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은 굉장히 비판적 시각을 가진 분이고 여러 사안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 시각을 보여왔던 분이고 예를 들어 김종인 위원장이 예를 들어 딴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을 비판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시각에 봤을 때 실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메시지가 좀 산만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거라 봐요. 저는 그분이 가진 메시지 능력이나 정책 능력 같은 경우에는 어느 당이든 탐을 내고 싶어 할 것이고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박근혜, 문재인이 두 정권 창출에서 역할을 했던 거고요. 저는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다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대위원장 얘기한 건요. 다른 거는 위촉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대위원장을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보는데 다만 선대위원장은 후보가 인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앞서 나갈 리는 없고요. 저는 뭐 그걸 특히 지금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가 당세를 키워가지고 당에서 우선 우위한 고지를 만들어 놓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어떤 후보를 고르든지 예를 들어 대세론을 타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대로 장점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재명을 꺾고 다른 후보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흥미가 있는 그쪽 경선이기 때문에 속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근데 중도를 이렇게 봐요. 중도가 아까 말했던 보신주의적 중도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안에 대해서 욕먹을 짓 안 하겠다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양비론적 보수도 있어요. 중도도 있어요. 얘도 싫고 얘도 싫고 나만 옳다 이거 있거든요. 저는 둘 다 건전하진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또 가끔 가다 보면 아주 변질적인 중도론으로 아주 변종에 가까운 중도론으로 안철수 대표 극중주의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딱 중간이요. 뭐 근데 중간이 없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사회 현상이나 정치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건 회피형이라고 좀 보는데. 그러니까 중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런 고전적인 접근을 하는 중도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히려 세대적 확장성이라는 걸 고려해야 되고 그러면 아까 그런 거예요. 20대의 언어로 20대의 문제를 20대 방식으로 다루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확장성의 개념이지 옛날처럼 내가 중도요. 나는 보수보다 조금 더 중도요. 뭐 이런 거 선언하는 것만으로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구체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만약 당대표가 되면 지방선거까지 만약 승리로 이루게 된다면 저는 그 다음에 좀 몇 년은 해외 다니면서 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해외 뭐랄까요? 여행을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하버드 다니면서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은 하버드에는 외국 학생들이 많으니까요. 나중에 저 친구들이 나중에 지도자가 각자 나라 돌아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상당히 내가 훌륭한 인맥이나 아니면 이런 걸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국가에 이익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왔었어요. 근데 이미 제 친구들 중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뭐 차관급을 하는 친구도 있고, 예, 동남아였구나 차관급 하는 친구도 있고, 뭐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기업을 사실상 경영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저가 가진 인맥이 있다면 저는 그걸 나라를 위해서 한번 쓰고 싶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외교 안보의 비중이 상당히 정치에서 낮기 때문에 절대 젊은 정치인이 학습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네, 그래서 그 감각을 키우고 그것을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국이랑 시간이 뒤집히잖아요. 12시간, 13시간 차이 나면은 낮 시간부터 그런 그 커뮤니티 사이트 이런 거 많이 봐요. 근데 거기서 이제 특히 유용원 기자, 제가 친한데 유용원 기자님의 그 군사세계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제가 많이 글도 쓰고 했었어요. 그분들 하도 궁금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필명이 뭔지는 안 알려줬는데. 네. 근데 그냥 그런 거죠. 그건 그냥 매니악한 관심사고, 철도나 아니면 밀리터리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그런 거고. 다만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폭넓게 관심사 가져가려고 했던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토론 같은 때 보면 제가 그런 데서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보면은. 예. 천안함 문제는요, 생존 장병들과는 제가 상당한 교류를 해왔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뭐 그 안에 대부분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에 대해서 국가 지원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모금하는 것도 제가 도운 적이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그날 최원일 함장님 그분을 보면서 그냥 눈물이 쏟아졌거든요. 제복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구나. 제가 만약에 국가를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 놀 때 놀지 못하고, 예? 다른 사람 즐길 때 즐기지 못하고 30년을 제복군인으로 근무하고 부하들이 폭침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수가 죽고 이랬으면은 엄청난 트라우마와 스트레스에 시달릴 텐데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사회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조롱밖에 없느냐. 저는 그거는 민주당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거는 딱 보는 순간 함장님 얼굴 오랜만에 보니까 이건 진짜 어떻게 이분이 이걸 감내하고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유가족보다는 함장님 보고 써진 거예요. 애국의 개념보다도요,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정치의 영역에서 전업으로 정치를 하겠다 생각한 이상 저는 성공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게 제가 계속 이걸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고, 그 안에서는 외교나 아니면 통일 이런 문제에 대한 해박한 그런 이해나 아니면 또 능력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요. 제가 사실 대한민국 정치 경험으로는 전무후무한 27살부터 시작된 고급 경험을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 같은 사람 앞으로 안 나올 거라 확신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회가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그런데 또 외교나 이런 쪽으로는 제가 지금 만약에 제가 당대표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그러면은 또 30대에 걸맞지 않은 아주 훌륭한 기회들이 열릴 거예요. 전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지 제가 뭐 다음 선거에 어디 나갈까 이런 건 제가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예, 그래서 그 역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아나요? 제가 김정은이라도 만날 수 있을지. 김정은도 사실 서구적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것도 있을 텐데 그거 배운 거 가지고 지금 이상한 꼴통들 데리고 정치하는 느낌일 거 아니에요, 보면은. 예, 그러면 저는 그거는 오히려 뜬금없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고, 나중에 박지원 원장 한번 물어보죠, 뭐. 그냥 뭐 하는 인간인지부터 알고 싶어요, 도대체. 아니,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저럴 수가 없는데, 그게 이제 자기 판단이 아니면 진짜 자기도 꼴통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냐. 뭐 그런 것부터 그냥 궁금한 게 많아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저도 정치를 하면서 제가 가끔 이제 머릿속에 드는 게, 프로그래머 하는 거 계속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된 일상에 대한 지루함이 생겨올 텐데, 김정은이 예를 들어 만인지상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아무리 그래서 예를 들어 북한에서 걔네들끼리 놀고 이럴 때, 뭐 술 마시고 이렇게 논다고 하더라도, 그거 계속하면 물리고 할 텐데, 뭘 할 수 있지, 김정은 이런 거? 그러니까 생각보다 김정은은 지난 한 10년 가까이 꼴통대 둘러싸여가지고 완전 돌아버릴 상황일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냥.
저는 국가라는 것은요, 적어도 국민들에게 자유와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플랫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동작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느냐를 자꾸 묻는 거는 오히려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다. 저는 국가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더 고민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저는 국가가 이제 사실상 관주도 개발이라든지 관주도 정책으로 경제를 살리고 갑자기 사회변,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경쟁의 틀이라든지 교류의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저는 그런 것들이 국가 역할이라고 봅니다.